안녕하세요. 설마 구독자 여러분. 막상 글을 쓰려니 뭐라고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딱히 가정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원 하면 실을 떠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저는 그만큼 공부를 좋아했거든요. 그 덕분인지 자격증도 많이 땄고 취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 계획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죠. 하지만 저의 결혼 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게 되었네요.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일단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는 괜찮다 좋다고 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아이를 가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늘어놓으며 남편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집 망하는 거 봤잖아.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 반박했죠. 그거랑 우리 애 안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아이 가지고 싶다고 이미 말을 했잖아.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임신 계획 세우려고 하니 갑자기 발을 빼? 신혼초부터 나중으로 미룬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니까 일단 들어봐. 지금 우리 형편. 그래,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많이 나아졌지. 나한테 분에 넘치는 사람 만나서 우리 집 안정된 거 인정해. 우리 집에서는 당신이 굴러 들어온 복덩이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지금 나를 봐. 쥐꼬리만한 박봉에 아파트 대출에 우리 두 사람 사는 것도 여기저기 빚전제까지 버려놓은 상황인데 만약 하나라도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면 그런 가정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여보, 나 꽤 능력 있어. 얼마 전에 승진도 했고 무엇보다 지금이 나한테는 그나마 시기적으로 좋단 말이야. 큰 프로젝트도 끝났고. 알지. 알지만 우리 집도 그랬다고. 내 불안함을 모르겠어? 저는 남편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시댁은 여느 평범한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돈에 쪼들린 적도 없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아르바이트 몇 달 정도 하고 그만두 정도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시부모님 두 분 다 큰 욕심도 없는 분들이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게 가언이었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남편은 20대 내내 펑펑 놀기만 해도 잔소리 한 번 안 했고 공부에 욕심 있는 도련님이 재수, 삼수 하는 것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1년간 어학연수도 보내줬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연애를 5년 넘게 하는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무너졌죠. 시아버지가 당시에 공장을 맡아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래하는 업체가 줄줄이 도산을 하면서 돈을 받지 못했고 다른 계약한 업체들이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물량도 더는 공급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하고 시아버지는 밤낮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냈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가 와서 일도 더는 할 수 없었고 거동 자체도 불편해지셨죠. 그때부터 불행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아버지 병건으로 하던 시어머니가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하셨고 뒤늦게 남편이 사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꽤 큰 돈을 잃는 사건도 벌어졌어요. 이런 이유들로 급격하게 기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당장의 병원비와 간병비용 때문에 남편은 그나마 자기를 받아주는 곳에 취업해야 했고 도련님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도 못한 채로 배달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거예요. 배달을 선택한 건 그나마 시간 주일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죠. 당시 이 일로 힘들어하던 남편은 제게도 헤어지자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없다면서 그런 남편과 시댁을 돕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많은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럴 능력도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결혼 전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고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도 제가 모은 돈과 대출 그리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불안함의 시작도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에게 많은 도움과 영향을 줄수록 제가 어딘가 아프거나 혹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은 자기들 가족들이 모두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문제 역시도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나을 수 없다면서 못을 박은 거였어요. 그런 남편의 불안함을 알고 있기에 저는 더욱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어떤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어서 그래. 당신도 내가 바쁜 거 알잖아. 내 나이에 더 늦으면은 가지고 싶어도 애 못 가져. 뭐가 문제야. 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어머니도 수술하고 회복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 왜 지금 가지겠다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회사 여유로울 때 가지는 게 좋겠다고. 또 그게 끝인 건 아니잖아. 어머님은 조금 나아지시긴 했어도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고 아버님은 재활을 해야 하니 주기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도 가야 하고 난 주말에나 겨우 남들 자는 만큼 자는 거 몰라? 그것도 딱 하루. 거기에 회사 일까지 바쁘면 밤낮 없이 야근을 해야 할 텐데 나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 그래. 그나마 여유로운 게 지금인데도 당신은 주말 중에 딱 하루 7시간 자고 나머지는 5시간, 4시간 자잖아. 근데 하필이면 여기 애까지. 진짜 당신 과로사 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이 애 돌본다고 그러면은 그 역할들을 누가 해? 당신이 도우면 되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나 솔직히 자신 없어. 당신 말 틀린 거 하나 없고 내가 못난 놈인 것도 알아. 근데 난 일하면서 부모님 돌보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겨울대로 못한다고. 일단 들어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이건 어때? 당신이 싫다면 하지 않을 거야. 부담 주기도 싫고. 뭐? 뭘 말하는 거야? 나도 이기에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걸 해보고 싶어서 그래. 돈 좀 되는 자격증을 따볼까 해. 동생처럼 동생이 하는 거고 나도 도전하고 싶다고. 마침 당신도 회사 조막에 퇴근하고 부모님 상태도 좋아졌으니까 어렵게 말 꺼낸 거야. 동생도 하는데 나도 못할 건 없지. 남편의 남동생, 즉 도련님은 저희가 결혼한 뒤에도 쭉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수 끝에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 졸업했고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다는 걸 이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결혼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련님의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모은 돈으로 뭐든 해보겠다며 시부모님 병원비만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간 고민을 하더니 세무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오히려 그런 도련님이 대견하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어서 다달이 용돈을 주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아예 받지 않다가 제가 투자라고 나중에 다 갚으라고 하면서 억지로 들여줬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도 도련님처럼 세무사를 준비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아이도 가지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당연히 저는 그 이야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세무사 시험 어려워. 차라리 그냥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동생을 응원하고 나는 아니야? 내가 걔보다 나이 많은 것 때문에? 세무사 나이 제한 없다고 들었어.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나 좀 서운하려고 하네. 객관적인 평가지. 내가 무턱대고 도련님 응원하는 거 아니야. 도련님도 고민 많이 하고 결정했겠지만 나도 지원할 때 고민한 건 마찬가지야. 도련님의 경우는 대학 성적이 우수했고 언어 쪽도 발달이 되어 있어서 토익 점수도 기본적으로 괜찮았고 무엇보다 세무사라는 게 그냥 앉아있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 만나서 상대하고 비위도 맞출 줄 알아야 해. 예칭에 서비스업이라고. 그러니까 도련님은 세무사라는 일에 적상해도 맞을 것 같고 조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 동생? 당신이 뭘 몰라서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내 동생은 재수 3세, 머리 안 좋아. 그런데 너 영어 그거 점수 제대로 따고 시험 응시 자격도 얻은 거라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건 내가 더 잘해. 재수 3수는 아무나 해. 그게 공부에 욕심이 있다는 거야, 여보. 더구나 당신은 노는 거 좋아하고 비 맞추는 건 못하잖아. 우리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자, 응? 제가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남편은 본인 가슴을 퍽퍽 치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아이 가지고 싶다며.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나라도 제대로 된 직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나름 나도 생각을 하고 고민해보고 결정한 건데 그런 식으로 남편 길을 누르면 속이 편해. 동생은 되는데 난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기분이 좋냐고. 그것도 아니면 혹시 당신은 내가 능력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도 알잖아. 난 뭐든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 여동생도 오래 공부하는 거 반대했고 누군 된다고 하고 누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실제로 저는 제 여동생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욕심을 부릴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었음에도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게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걸 알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소리쳤죠. 우위에 서고 싶은 거겠지. 내가 잘 될까봐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됐다, 말을 말자. 이미 우리 집에서는 당신을 떠받들고 살잖아. 복덩이, 최고의 며느리, 구세주 소리 듣는 당신 앞에서 감히 내 주제에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됐어. 나는 계속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뭐. 그날 이후로 남편은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고 외박까지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해야 했죠. 제가 돈을 좀 잘 버는 것뿐이지 솔직히 무슨 재벌도 아니고 남편까지 일을 그만두는 건 선뜻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제 월급으로 이미 고정비에 시부모님 간병비, 병원비, 도련님 학원비, 아파트 대출금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달이 빠듯한 편이었는데 그나마 우리 집 생활비를 내고 있던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둔다면은 진짜 아슬아슬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성격이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믿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것도 저와는 반대되는 성격 때문이었으니까요. 늘 집에 박혀서 책이나 읽고 봤던 영화만 보는 저와는 달리 새로운 걸 도전하고 활기 넘치는 남편의 성격이 좋아선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말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던 날이었죠. 다행히 그간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거동하기 힘들진 않지만은 발음이 어눌해지고 한쪽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때문에 제가 시간이 나면 사러 병원까지 이동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한의원도 병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댁 앞에 평소에 밖을 잘 나오지 않던 시어머니와 공부 때문에 얼굴도 거의 볼 수 없었던 도련님이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병원을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끝나고 식사를 하라고 해서 모처럼 시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소파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는 도련님과 준비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하셨더군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 혹시나 누구 생일인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이 글쎄 1차 시험에 붙었어. 네.
저는 새어나오는 비명을 양손으로 막고는 축하한다고 진짜냐고 몇 번을 되물었죠. 그랬더니 도련님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2차 남았어요.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이거 엄마한테 제가 배워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모양이 좀 엉망이긴 해요. 무는 설 익었으니까 일단 드시지 마세요. 너무 두껍게 썰어서. 네, 이걸 다요? 어머, 제가 축하를 해드려야 하는데 이걸 다 준비하시고 묻어 먹을래요.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먹을게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생하셨네요, 도련님.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앉아서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요. 진짜 2차까지 바로 합격해서 형수님 투자하신 거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요. 말만 들어도 부자가 된 것 같네요.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음식도 최고의 선물이고요.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울먹거리자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왜 못하겠니? 갈비찜은 내가 했다. 너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 차마 쟤한테 이걸 맡길 수는 없었어. 한우야, 한우.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이걸 왜 하셨어요? 핏물 빼고 하는 거 힘들고 무리가 되는데. 그 정도는 거뜬 해.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 사람도 많이 좋아졌고 나도 이제 움직이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한시름 넣고 주말에는 좀 쉬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그래라. 알았지? 그리고 사돈 드시라고 따로 포장도 해놨어. 시집간 딸이 매번 시댁에만 신경을 쓰니 말은 못해도 얼마나 서운하시겠니? 별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나도 신경을 좀 쓰려고 한다. 그 순간 얼마나 울컥하던지 눈물을 겨우 참았네요. 그렇게 행복한 소식에 마음이 들떴던 걸까요? 저는 바로 그날 남편이 세무사 시험을 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동생이 합격했으니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았을 테니 제가 부담을 온전히 지기로 결심을 한 거였어요. 헌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후에 잠잠하던 친정에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안심했었는데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네요. 문제의 시작은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사건에 앞서 동생을 소개하자면 성격은 저와는 정반대라서 애교도 많고 싹싹한 아이였어요. 덕분에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죠. 친구도 많고 얼굴도 예뻐서 인기도 많아 걱정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가족들과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사실상 저나 부모님은 그냥 성격에 맞춰서 들어가길 바랬어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유는 동생이 단순한 재수가 아니라 무려 5번의 수능을 봤기 때문이었고요. 결국 성적에 맞춰서 2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그 뒤로 취업에도 욕심을 냈던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동생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믿어줬죠. 근데 그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흐지부지 됐고 대충 조건에 맞는 회사에 취업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가끔 저나 아버지에게 카드값을 대신 갚아달라는 말을 하는 걸 제외하면 딱히 사고를 친 적이 없던 아이였는데 그런 제 동생이 덜컥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 소식에 뇌출혈을 쓰러지신 뒤였고요. 놀란 동생이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저는 동생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낳겠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미혼모가 뭐 어때서? 예전부터 그랬어. 아빠는 내 말은 아예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이렇게 안 됐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아빠 혼자 화내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란 말이야. 울면서 악을 쓰는 동생의 배는 이미 출산이 임박해 보이는 임산부의 배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누구 애야? 왜 진즉에 말 안 했어?
그동안 가족 행사도 안 오고 아버지 생신에도 문자 한 통 달랑 남긴 이유가 우리한테 속이냐고 한 거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속일 생각도 없었고 날 버릴 사람도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다 알아서 인사드리고 결혼식도 하려고 했다니까? 하, 조금만? 이유가 뭔데? 이렇게 만삭이 될 동안 그 자식은 뭘 했는데?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 웃겨. 나이 좀 많다고 훈계하지 마. 역겨우니까. 너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오냐 오냐 해줬더니 가족이라면 응당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동생이 배로 옮겨지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만실로 옮겨졌고요. 소식을 듣고 시댁식구도가 남편이 왔고 저희 아버지는 수술에 들어갔고 그 사이 제 동생은 출산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시댁식구 모두가 제 곁에 있어 주었네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어떤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친정의 연이은 충격적인 소식에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회사에다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을 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최대 2주 정도였기에 나머지는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로 변환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진 뇌출혈로 수술을 무사히 끝내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시야 장애가 생겨서 오랜 시간을 병원 생활을 하셔야 했어요.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자 회사는 갑자기 바빠졌고 아버지는 돌봐야 했기에 피로는 점차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학원을 빠질 수 없다면서 병원에는 잠깐 왔다가 가기도 했고 동생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그나마 그런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시어머니와 도련님이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긴 했지만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 제가 바빠지면 두 분이 꼭 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봐주셨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피곤에 절어서 병원 간이 침대에서 졸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저를 깨우는 느낌에 눈을 뜨니 도련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나며 말했죠. 오시지 말라니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 오늘 내일 쉬는 날이라서 괜찮아요. 정말. 자신이 있어서 오는 거죠. 오늘 일단 들어가세요. 일만 쉬면 뭐래요. 정작 어제는 늦게까지 이런 거 알고 여기서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씻지도 못하셨죠? 그리고 실은 간병인 아줌마가 집에 아이가 아프다고 오늘 못 온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저한테는 그런 말도 없었는데 제가 놀라서 눈을 깜빡이자 별거 아니라는 듯 도련님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아줌마가 정확한 거죠.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지 아시는 걸 보면. 정수님 얼굴 보면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시고 일 끝내고 내일 봐요. 네? 공부할 거 잔뜩 가지고 와서 저는 괜찮아요. 별로 할 것도 없고요. 어른요. 못 이기는 척 나가면서도 저는 고마워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 기분이 어떤지 느꼈습니다. 제가 도와줄 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도움을 받으니 그걸 갚을 길도 떠오르지 않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더군요. 시댁 식구들도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 별거 아닌 듯 행동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큰돈이 아닌 척 능력이 있는 걸 강조하면 부담 주지 않고 가볍게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였어요. 제 생각이 짧았죠. 별거 아니라고 어렵지 않다고 말해도 받는 사람은 무거운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지 차가 막히기 시작했고 졸지 않으려고 눈길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는 마포 대교였는데 바로 택시 대각선 방향에 남편 차가 보였죠.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 학원에 있을 시간인데 나온 게 이상하긴 했지만 별 의심도 없이 그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빠르게 나 지금 학원 수업 중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열의 9은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곤 했어요. 그 뒤로는 학원 수업 시간에는 일절 전화조차 하지 않았죠. 한데 대각선 방향의 남편 얼굴이 선명한데 이렇게 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누워서 자고 싶은 정신을 부여잡은 상태로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요. 기사님,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처음 뒤를 밟기 시작했을 때는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남편이 머리를 식히러 어딘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차량이 시내로 들어서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불길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격을 두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고 세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예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어요. 물론 저는 남편이 본인의 휴대폰을 물끄러미 보다가 주머니에 쑤셔 넣는 걸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다가가 남편이 태연하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도 맞죠? 미끄러지듯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주차장 기둥 뒤에서 보고는 층수를 확인했어요. 8층. 정말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곳에 비밀번호를 아냐면은 이전에 와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한때 대기업이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실패하고 자취라도 하게 해달라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은 분명 허락했을 거라면서 아버지가 제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준 것까지 걸고 넘어지며 얻은 집이었어요. 그 뒤에 가끔씩 방문하긴 했지만 남편과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곳을 방문했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설령 동생 집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해도 일단 확인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도 설마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열리지 않기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벌컥 문을 연 남편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저보다는 2배는 더 놀란 남편이 소리를 질렀고 동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덤덤하게 안으로 들어가며 물었죠. 당신 학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면서 속사포로 말했습니다. 그게 처제가 요즘 자기 집 문을 열려는 이상한 놈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온 건데 정말이야. 당신 요즘 일도 많고 장인어른도 몸이 안 좋고 우리 집 식구들도 봐주는데 차마 걱정을 끼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처제가 무슨 일 생기면 당연히 나서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마침 하고 있었어. 우리 아빠 간병 좀 도우라고 할 때는 시간 없다며. 그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 아까도 봤잖아. 누군가 비번 누리려고 하니까 내가 문을 벌컥 열었던 거. 진짜라니까. 오해하지 마. 내가 거짓말 한 번 당신이 신경 쓸까 봐. 그때 순간적으로 동생이 충혈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로 말하지 않아도 둘이 어떤 사이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분노가 일었죠. 배신감?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리가 느껴지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났어? 그것도 내 동생이라. 그 말에 발작 버튼이라도 누른 듯 방방 뛰면서 남편을 아니라고 펄쩍 뛰었죠. 내가 미쳤어. 기 그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 당신처럼 좋은 조건의 아내가 있고 날 믿어주고 가족들도 챙기는 여자를 버리고서 바람을 피울 남자가 있는지.
그것도 처제랑 그거 의부증이야. 병이라고 병. 솔직히 내가 여기서 뭐 막말로 옷이어서 벗고 있었어? 아니잖아. 저는 다시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들었어? 내 남편이 하는 말. 작고 여리게 보이는 동생의 몸이 보르르 떨리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그리고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뭐 언니가 뭐 어쩔 거야. 내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언니 때문이야. 알아? 뭐 대체 넌 무슨 생각으로 언니 남편을 만날 수가 있어? 그때 남편이 끼어들어 제 동생의 입을 막으려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동생은 눈이 반쯤 돌아서 모든 사실을 실토했죠. 엄마도 아빠도 다 언니 편이야. 언니가 대학 포기하라고 해서 나 겨우 2년제 갔어. 그러니까 취업도 못하고 이 모양이 된 거잖아. 좋은 건 다 언니가 가지고 언니만 잘 나가고 아빠도 매번 언니만 자랑해. 결혼해서도 신부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았잖아. 내가 언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언니랑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예쁘고 어른데 왜? 진짜 너 미쳤구나. 자격지심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동생은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딱 하룻밤 실수였단 말이야.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은 나랑 못하겠다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는 필수인데 난 결혼 상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무려 5년을 사귀었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는데 언니라면 제정신이겠어? 근데 그때 형부가 날 위로해줬어. 내 심정 알고 있다고. 자기도 똑같은 애 겪는다고. 언니는 언니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술도 먹고 그러다 보니 실수로. 그래도 애도 책임지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낳기만 하면 입양이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대충 시기를 들어보니 제가 아이를 낳자고 한 시점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니 뭐니 차입해 미루다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입양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모든 게 제 동생의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되겠냐는 물음에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 하고 그 집에서 나왔고요. 희한하게도 당시에는 울지도 않았고 다리에 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휴대폰을 끈 상태로 바로 잠을 청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깊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씻으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과 그간의 노력이 무너진 걸 직접 본 충격은 생각보다 크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일단은 시댁에 한 상황 모두를 알렸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아버지에게는 보류했고요. 복덩이의 최고의 며느리, 은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 기대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다른 여자도 아니고 제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어찌 보면 두 집안에 문제가 된 것이고 대부분의 집이 그렇듯이 팔은 안으로 굽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당일에 전해진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온몸에는 멍이 가득했고 얼굴은 심하게 부어있었고 갈비뼈도 2대가 부러졌는데 안아골절까지 되어서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시아버지의 명령을 시작으로 시어머니, 도련님의 합작이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난 남편이 고소까지 진행했던 거였어요. 살인 미수라면서 가족들 모두를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3명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저라는 존재는 은인이기 이전의 딸이고 누나였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식이고 친형이지만 인연을 끊었다면서 그래서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분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고 남편이 이번엔 병원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해줘. 그럼 내가 용서할게. 남편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고소를 취하했죠. 하지만 취하를 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더군요. 용서한다고 했잖아. 왜 말이 달라? 그리고 이 정도로 호되게 당했으면 됐잖아. 충분히 반성했고. 내가 바람 피운 거? 물론 잘못이지.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당신이 날 무시한 게 가장 커. 그것만 아니었어도 당신 동생이랑 공통점도 없었을 거고 그런 사고까지 안 쳤어. 이거 사기야, 사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기? 무슨 사기? 나 당신 용서했어. 근데 그 말이 이혼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 용서는 했어. 정말 당신 밉지 않아. 앞으로 잘 살아. 원하면 내 동생이랑 알콩달콩 잘 살아. 이게 용서잖아. 그치? 억울하다면서 남편은 제 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번 취한 고소는 되돌릴 수 없었고 사건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는 이혼도 했고요. 물론 제 동생의 앞날도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태어나고 뒤늦게 사실을 아는 아버지가 모든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징징거리며 어머니 핑계를 받던 용돈도 생활비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서 결국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저희 남편과 동거하며 의지를 하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절연당했고 취업에도 실패하자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아는 소식은 그게 전부입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바쁜 업무와 병원을 오가고 있지만 다행히 이전보다는 훨씬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긴 해도 많이 호전되어 일도 하고 계시고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시댁 식구들과는 여전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꽤 오래된 일임에도 늘 저만 보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세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제 증매를 서겠다고 하시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다달이 반찬을 싸서 보내주시고요. 도련님은 진직의 세무사가 되어서 제게 매달 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상황도 엄청 많이 달라졌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대부분 대출이긴 해도 바로 최근에는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어요. 식구들 모두가 합심한 결과였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 덕이라고 공을 자꾸만 돌리십니다. 그걸 보니 문득 제 동생과 남편이 생각나더군요. 그들은 아마도 영원히 모를 겁니다. 누군가 노력해서 세무사가 되었다 혹은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라는 말을 하면 그 짧은 말에 어떤 노력이 있는지 말이에요.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한 줄을 쓰기 위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죠. 저 역시 그냥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오로지 결과로 나온 몇 줄만 보고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남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난 대학을 포기했다. 너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솔직히 너 때문에 라는 말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원하는 건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전하고 싶어요. 죽어서도 말이죠. 이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주변에 너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 말고 네 덕분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